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 정부는 대단히 교조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입니다. 선명해 보이는 정책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데 익숙하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지막까지 밀어붙일 그런 태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책 실행의 기준입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이런 기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현실의 적용 가능성을 제쳐두고 좋은 것은 다 모아둔 것이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마땅히 달성해야 될 목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당위와 또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현실 차이에는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당위와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실 사이에는 엄연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그의 명저서 군주론에서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서로 거리가 먼 것이므로 행해져야 하는 것을 위해 행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존보다도 오히려 파멸을 배우게 될 것이다.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면 당위만 앞세우고 현실을 무시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과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경고성 발언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당위에 집착해서 당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상주의자, 몽상주의자,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반면에 현실과 이상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되 실천 가능한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현실주의자, 경험주의자 등으로 부릅니다. 사업가들은 대부분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 역시 좌파적 사고에 치우친 정치가들은 어김없이 이상주의자나 몽상주의자나 근본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이상적인 것들의 조합입니다. 근사한 것들 모두 다 모아놓은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 늘어놓은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마땅히 현실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했을 때의 파급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임기 내에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엄청난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정책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모두 5 곱하기 8이니까 40시간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총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연장 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12시간이 포함돼서 일주일에 주 52시간 이상은 절대 근무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못 박은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연장 근로 한도를 말하면서 휴일 근무도 모두 다 포함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선 300인 이사의 대기업들로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제 원래는 2020년 1월 1일부터 50명에서 299명 이하까지 학대 적용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6시간을 줄인 셈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300인 이상 기업들의 생산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급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기업들은 기존 근로자들에게 법정 근로 시간만 일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시간당 임금제로서 보수 체계가 바뀌면서 28시간 정도의 임금이 사라지게 되어서 결국 임금이 절반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이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리라는 것은 제도 시행 이전부터 경고가 나왔습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도 불가피합니다. 법을 지키는 40시간 법정 근로시간만 지키고 나머지 일감은 하도급을 주거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잔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일입니다. 68시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40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8시간 소득분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잡을 뛰거나 아니면 저녁 있는 삶을 선택한 대신에 얇은 지갑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파급 효과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일은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나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급히 도입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른 경제정책들과 다른 사회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제도 득표 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줄여줌으로써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리하게 강행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일종의 대중정합주의, 포퓰리즘의 한 부분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격적으로 급히 서둘러서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과 휴식을 엄격히 구분하고 노동은 나쁜 것이고 휴식은 좋은 것이라는 일종의 좌파적 사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익혔던 이른바 필요사회, 독일 대학 교수인 한병철과 같은 엄울한 일에 대한 아주 엄울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좌파 인사들에게 노동이란 것은 자본가들에 의한 착취나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어떤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별로 그들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거나 아니면은 또 동시에 탄력 근무제와 같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그런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성을 한껏 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나 용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야기처럼 일체의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그냥 주 52시간 제도를 엄격하게 경직적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이 몰릴 때하고는 대처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 52시간 제도 같은 걸 도입할 때는 필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몰릴 때는 한참 일을 더 하고 또 좀 한가할 때는 일을 줄이면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경직적인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유연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화와 평준화와 평등화에 대한 그런 집착은 너무 강합니다. 일체의 모든 업종이 획일화시켜버린 거죠. 예외 업종 없이.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근무하는 투자은행들은 애널리스트 업무 자체를 다른 나라로 이동시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와 같이 소프트웨어에 그런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래밍 같은 인력을 많이 가진 경우에는 경쟁력에 엄청난 그런 손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빠른 시간 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골병이 드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엄격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골병을 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테면 계주를 하는데, 릴레이를 하는데 경쟁자들은 한껏 두 팔과 두 발을 마음껏 달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두 발을 묶은 상태에서 계주나 릴레이에 참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근무제가 도입하지 않는 것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게임 업체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건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은 게임 대작을 만드는데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야전 침대를 옆에 놓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6시가 되면 땡 하고 전기가 꺼지고 컴퓨터가 불이 나갑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게임 한 편을 만드는데 중국의 2배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게임 산업은 거의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끝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낸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가지고 한국 게임업체의 숨통을 그냥 끊어놓은 겁니다. 이런 인들이 게임업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의 대다수의 연구 업무들은 심대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몇 년 가지 않아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최악의 야만적이고 우둔한 정책이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아주 조기에 도입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역사에.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서 유연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 번 무너진 근로윤리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정부는 손만 대면 살리기보다는 무엇이든 백성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오랫동안 축적해온 것을 날려버리거나 와해시키는 그런 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